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또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와 한 후보는 단일화 논의를 오늘 중 진행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자, 이 밖에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내용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박창한 장한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3자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짚어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또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까지 맞붙는 3자 대결 구도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46%대로 가장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18.8%포인트, 또 한덕수 후보를 기준으로는 12.2%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듣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진영 쪽에서는 지난주에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어떤 결과인데요. 어떤 것이냐? 바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예. 그 전까지 김문수, 한동훈 이런 제 후보들은 예비 후보의 어떤 입장에서 지지율이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의 김문수 후보는 다릅니다. 완전히 후보로 확정이 된 그리고 컨벤션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또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는 권한대행에서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렇죠. 권한대행 예.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후보냐 아니냐의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출마 선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은 없다 보니까 무소속 후보 이렇게 지금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진짜 본격적으로 출발한 한덕수 후보에 대한 지금 이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이 전보다 소폭 오른 어떤 느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아직 근접하지 못했다. 이게 사실상 앞으로 어떤 그 단일화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가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한덕수 예비 후보도 그렇고 이제 대선 출마가 확정된 상태에서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눈여겨볼 의미가 있는 조사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30%, 또 김문수 후보가 21.9%를 앞서는 걸로 한덕수 후보가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한덕수 후보의 확장성이 조금 더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같은 윤석열 정부의 총리와 장관을 지내서 뭐 야당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개찐도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무소속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분은 계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확장성에 좀 차이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민의힘의 경선이 찬탄과 반탄의 분위기 속에서 대립구도 속에서 치러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컨벤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설사 후보가 된다 손 치더라도 마치 코리안 시리즈인 줄 알았더니 준 플레이오프였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또 얘기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컨벤션 효과는 사라지고 찬탄과 반탄의 어떤 그 대립만 돋보이는 그런 구도였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의 어떤 그 결집도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 이런 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탄과 반탄의 그런 대립이 국민의힘의 경선의 어떤 새로운 신선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어떤 그 경선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의 바다에서 아직도 헤어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의 후보들이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잠시 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이뤄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게 5월 3일이니까 후보로 선출되기 전에 이뤄진 여론조사라는 점 다시 한번 바로잡겠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정당이 전당대회를 하는 이유는 이 정당이 얼만큼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하느냐 이게 중도층, 부동층, 무당층이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두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마지막 결선까지 간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였는데 김문수 후보는 이전에 김문수 후보의 어떤 여정과는 전혀 달랐어요. 김문수 후보는 원래 이 당에서
비주류였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주류 또는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박근혜 주류에서 상대적으로 함께 이제 후보로 나갔지만 비주류의 어떤 그런 그 입장에서 후보 경쟁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번에 주류 기득권, 주류를 대변하는 어떤 입장이 됐고, 거꾸로 한동훈 후보는 가장 최근까지 대표였던 사람이에요. 그럼 당대표가 사실 주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한동훈은 비주류의 지금 입장에서 서로 부딪혔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이나 유권자가 바라봤을 때, 이 당이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혁적인,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득권이나 주류가 무엇인가 잘못했다. 예를 들면, 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어떤 입장이다라고 본다면 새로움은 지금 한동훈 후보고 그리고 지키려는 쪽은 김문수 후보였는데 김문수 후보가 됨으로써 이 당에 혁신하려는 어떤 입장보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이 당을 장악하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층들, 부동층, 무당층, 중도층들이 조금 더 실망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 적합도 역시도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한덕수 후보가 한 30%, 김문수 후보는 21.9% 정도 나왔고 다만 없음이라고 응답한 게 한 4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보수 진영이 어쨌든 결집하는 것이 보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당 지지도에서 이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41.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예상해가지고 가상 대결을 했잖아요. 한덕수 후보가 34%, 김문수 후보가 27%.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41% 중에 나머지는 어디로 사라졌냐는 거예요. 자, 즉 지난 국민의힘의 경선과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덕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가 과연 국민의힘 지지층이 똘똘 뭉쳐서 결집도가 높은 투표 효과로 이어질 건지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에 계엄에 찬성했던 분들,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분들 또는 반대했던 분들이 경선 이후에 소위 말해서 결집도가 이 지난 경선 과정은 굉장히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과정이었지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과정이 아니었어요.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후보들 간의 날선 대립과 정말로 상대방의 약점만 찌르는 그런 토론이 벌어졌던 거를 기억하실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우리 당 후보니까 또는 보수 후보니까 밀어주겠지 그런 안일함으로 가다가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일화 시에 누굴 더 지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없음과 모름이 43%에 이르러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물론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이 중에 상당수는 옮겨갈 겁니다. 단일 후보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층을 다 흡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계엄과 내란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책임 공방에 둘러싸여 있는 보수층 내의 그 상반된 어떤 그 견해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과연 지금의 후보들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걸 갖다가 탄핵의 강을 건너서 그 지층들을 다 하나로 모을 수 있겠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남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당의 좀 지지율도 같이 좀 살펴보자면 지금 앞서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에서 모름과 없음이 40% 넘는다는 부분을 교수께서 짚어주셨는데 다만 정당의 지지율은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확연하게 좀 오르는 모습, 민주당과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고 지금 이게 오차 범위 내에서까지 접전해 보이는 양상입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좀 해석하시는지요?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상고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직전까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후보를 내도 패배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대선 여론조사를 기억해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계속 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탄핵 여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같은 탄핵이라도 8년 전에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당시에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근접하게 추격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오차 범위 내로 접근한 적이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그 2심이 무죄로 확정이 나고 이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정당이 답변을 안 하거나 한 소극적인 어떤 여론조사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고심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 물론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만 유죄 취재 파기환송이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지금 어떤 뭐 자격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그리고 또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네라는 어떤 그런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근접은 됐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후보가 딱 마음에 든 사람은 없어서 아직 무응답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으로서는 예.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서 굉장히 안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도요? 아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얘기했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41.1%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6.5%예요. 예. 그러니까 즉 민주당 지지율보다 4% 넘게 더 높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대법원의 유죄 확정 취지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이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야 당연한 거지만 중도층도 대법원의 그 유죄 확정 취지의 파기환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될 수 있다. 물론 아직 그 기간이 이제 절반만 거쳐 있기 때문에 다음 이번 주에 계속 나올 여론조사에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꺾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중도 확장성 현재까지는 중도 확장성을 소위 보수 후보들보다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지난 계엄과 탄핵에 대한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큰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근데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참 중요한 부분이 저도 아까 사실 좀 오인을 했는데 5월 3일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컨벤션 효과가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컨벤션 효과가 있는 만큼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몇 %라도 그게 하나 반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리얼미터가 아직은 김문수 후보한테 불리하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다. 즉 확정된 이후에 지금 이 결과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아직 리얼미터가 다 드러낸 결과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종 경선 컨벤션 효과도 남아있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단일화 변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에 대선 후보들이 모두 집결을 했습니다. 이재명, 또 김문수, 한덕수 예비 후보는 물론이고요. 또 정의당과 진보당 후보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 이제 모든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오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평론가님. 당연히 새 후보가 이제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나온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전부 집결을 했겠고 오늘 하루만큼은 새 후보가 모두 다 화합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네. 그리고 뭐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서로 간에 어떤 덕담도 나누고 그랬겠지요. 근데 첫 번째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오늘 법요식에 대한 어떤 그 연설이었는데 거기에 원흉화통이라는 말을 했어요. 네. 제가 왜 그게 눈에 들어오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25년 전에 21년 전에 한 말입니다. 그때 부처님 법요식에서 원흉화통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에도 상당히 뜨거웠어요.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든지 비판도 뜨거웠고 또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모든 어떤 그런 그 쟁론들을 화합해서 하나로 소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 점,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걸 갖고 온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당내에서 어찌됐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계승했다. 그리고 한데 그것을 모아갈 수 있는 후보다라는 거를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지지층들한테 특히 친노나 친문 그룹한테 보이기 위해서 21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요식에서 한 말을 갖고 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원흉 회통이더라고요. 네네, 예, 죄송합니다. 원흉들이 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좀 따르려는 당내 또 비명계나 또 다른 계파까지도 좀 화합하려는 의도로 읽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선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사장에 오게 되면 당연히 후보들의 어떤 그 공약 또는 어떤 정책 이런 거에 관심을 갖거든요.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이것이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보면 오늘 온전히 후보로서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그 선거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누린 거예요. 반면에 지금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모든 질문이 정책이나 공약 이런 게 아닙니다. 단일화예요. 예. 언론들도 다 단일화만 묻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 지금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언제 단일화될지, 어떻게 될지 예. 이런 것만 묻고 그 발언만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선거운동이 되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오늘 같은 공간에 같은 후보들이 있는데 어떤 후보는 선거운동하고 있고 어떤 후보들은 선거운동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이번 탄핵 전국 속에서 펼쳐지는 대통령제 선거에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듯한 거죠. 저희도 남은 질문들이 이제 단일화라서 조금 민망한데요. 자, 신동욱 대변인 그리고 김문수 후보 단일화 관련된 논의들이 좀 있었죠. 관련된 내용들 함께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시죠. 선대위 하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하여튼 빨리 만들어서 요 기구를 통해서 뭐 한덕수 후보 쪽과 단일화 문제를 협상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잘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진 기구를 만들어서 좀 협상을 해야 하고 너무 늦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말들인데 오늘 만났잖아요. 만난 자리에서 이제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오늘 중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다라고 지금 전해는 집니다. 네네.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 오늘 좀 가능하겠습니까, 이야기가? 저는 오늘 예. 중으로 그것이 확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쪽이 급하고 어느 쪽이 여유 있느냐 이게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 측이 자꾸 말을 걸고 그 다음에 시기를 정하려고 하고, 근데 김문수 후보 측이 아주 말을 절제하는 어떤 분위기.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사실 예상 외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거 기간 동안 을지문덕 이렇게 그렇죠. 문수와 덕수 예. 뭐 이렇게 해서 을지문덕 뭐 캐치프레이즈도 내걸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일화에 적극적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웬걸요?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양수 사무총장을 교체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선거 기간 동안은 모든 사실 권력이 사무총장한테 다 집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후보와 사무총장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단일화 과정이 만약에 과도기적이라도 있다면 사무총장이 있어야 돼요. 계속 관리적으로. 근데 지금 사무총장을 자신의 어떤 뜻대로 바꿔버렸거든요. 이건 무슨 뜻? 자기가 계속 이 당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아니 나 컨벤션 효과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 지지율도 내가 아직은 리얼미터 오늘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내가 제2당에 그리고 이 보수 적통의 당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 그 후보가 된 그런 이 상황을 내가 다 누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입장이고, 한덕수 후보 측은 사실 새가 없습니다. 조직도 없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당에 선거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400억, 500억 정도가 선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면 카드가 되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이 한 번이라도 나왔어야 돼요. 옛날에 고건 권한대행 있지 않습니까? 고건 권한대행은 2006년도에 상대 후보들이 이명박, 박근혜 아주 쟁쟁한 정치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선 적이 있었어요. 지지율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지지자들이 결집을 했었거든요. 지금 한덕수 후보한테 없는 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앞서거나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리어 더 좀 급해 보이고 또 도리어 김문수 후보가 여유 있어 보이는 상황. 이 부분에서 사실 오늘의 지금 상황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어떻게 될 거냐, 뭐 톱다운이 될 거냐 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톱다운이 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아래서부터 바텀 방식이 될지는 아직도 먼 이야기입니다. 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의 의지 자체가 있느냐, 즉
의지라는 거는 적극적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뭐 지난 경선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뒤처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 빨리 하면은 결국 한덕수에게 꼭 소위 말 꽃가마 태워주는 거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기문 효과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소위 정치권에서는 많이 봤잖아요. 반기문 후보가 출마한다고 그래놓고 2, 3일 사이에 정치적 헛발질을 하면서 지지율이 뚝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광주 가가지고 정치적 헛발질했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호남 호소인역 소리만 지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항쟁을 갖다가 호남 사람이라면서 광주 사태라고 또 표현을 하면서 이게 또 역풍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실수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쌓이면은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있었죠. 김문수 후보로서는 컨벤션 효과도 더 노려야 되고 그동안의 경선 동안에 4분 오열됐던 당 조직력도 추스려서 지지율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도 필요한 거고 무엇보다 한덕수 후보의 준비 안 된 모습을 통한 지지율의 하락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 단일화 추진기구 만들겠다, 빨리 하자. 그래서 한덕수로 좀 어떻게 몰아가는 분위기인 반면에 근데 여기 후보가 동의하지 않으면 속도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소 일주일 이상은 적극적인 액션을 하기 어려울 거다. 아무리 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얘기가 된다 손 치더라도 뭔가 굉장히 속도감 있는 결과가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도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덕수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화 데드라인을 좀 넘기게 되어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된다면 어떤 변수가 또 남아 있을까요?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에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출마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원샷 하자. 그러니까 뭐 이낙연 세밀의 고문이라든지 뭐 그걸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또는 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라든지 한덕수 지금 이 무소속 예비 후보라든지 원샷 하자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왜냐하면 양쪽 후보만 룰 미팅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요. 그런데 네 사람 정도의 어떤 그런 원샷 단일화를 하겠다 그러면 각각의 지향점도 다르고 모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세력도 다르고 더군다나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준석 후보만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한 15% 내외만 받으면 내가 차차기의 어떤 그런 유리한 어떤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다 들어줘야 되고 룰미팅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의 지금 이 지연 작전, 뭐 침대 협상 이쪽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까지도 포함한 원샷 단일화를 꺼내놓은 김문수 후보의 속내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동의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샷 단일화 자체가 또 가능한 이야기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약점을 빨리 강점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본인의 약점이 뭐냐? 계엄과 대란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한 후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 그러다 보니 확장성에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경선이 그나물의 그 밥인 소위 그 찻잔 속의 폭풍이 아니라 정말로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어떤 그런 그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지지율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과 장관을 했던 사람 단일화하면 무슨 시너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시너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왕 하는 거면 정말로 본인이 설사 지더라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단일화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명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이낙연 또는 이준석 후보들과 함께 원샷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분간 명분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으면 엄청난 정치 그 소위 대선에 투여되는 그 자금을 국민의힘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 돈 없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 그 조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또는 내년 지방선거를 조직해 나갈 수 있겠느냐, 즉 당이 분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당 지도부는 굉장히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김문수 후보는 이 원샷을 끝까지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런 점에서 10일, 11일도 어쩌면 넘어갈지 모른다. 그러면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상황은 복잡해지지만 단일화의 효과는 25일이 또 이 투표용지 그 인쇄일이잖아요. 마감일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는 또 이렇게 집중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지만 원샷 단일화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단일화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네. 단일화의 학습 효과 때문에 단일화가 마치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정치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학습 효과? 바로 노무현 정몽준 학습 효과. 단일화는 선두 정당이 하지 않아요. 늘 지고 있는 정당, 2, 3위 정당끼리, 2, 3위 후보끼리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선두를 지금 제쳐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정몽준, 그다음에 노무현 단일화가 성사된 가장 큰 원인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양쪽이 달라야 돼요. 지지층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1+1이 2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3인 후보와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덕수와 그다음에 김문수 두 후보, 예비 후보의 지지층이 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친윤이라든지 또는 보수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지금 단일화를 하려면 사실 짧은 기간 동안 서로 완전히 경쟁을 해야 돼요. 네. 다른 어떤 지향점을 갖고 각각 다른 지지층을 흡수한 다음에 플러스가 되는 어떤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이 두 진영 다 사실 그런 어떤 의도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가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또 그 단일화 효과에 대한 문제. 예. 실질적으로 합쳤을 때 얼만큼 시너지가 되느냐의 문제가 사실 전략적으로 두 후보 진영 간에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켜봐야 할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좀 민주당 쪽으로 시각을 바꿔볼게요.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뭐 탄핵 추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재명 후보 어떤 말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란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시작이잖아요. 이거 못하게 막아야 살 길이 생겨요. 못하게 막아야 살 길이 생긴다. 그리고 김민석 위원장은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어제 비상의총에서는 3시간 동안 얘기했고 보류라고 지금 결론이 났거든요. 당내 분위기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뭐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대법원의 이 D-30일 한 달밖에 안 남은 대선에 이런 유죄 판결을 이례적인 속도, 뭐 유죄냐 무죄냐는 대법원이 좀 판단하는 게 당연한 역할이고 임무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시기와 절차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거 역대 DJ 같은 경우에는 후보로 나왔을 때 당시 대통령이 수사마저도 중단시켰어요. 대선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런 역할 때문에, 그런 의미 때문에 수사도 중단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2-3달 걸리는 재판을 갖다가 9일 만에 끝내버리는, 이 심리를 갖다 9일 만에 끝내버리는 대법원의 이 속도 조절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 거고요. 또 그 9일 안에 정말로 그동안에 나왔던 그 사건 기록 6만 쪽이 넘는다고 하는 거를 제대로 보기나 한 거냐, 이런 부실 판결 논란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제1당의 후보를 뭔가 대선에 출마시키지 않기 위한 또는 거꾸로 트리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글부글하지만 문제는 이거를 또 법적으로, 그러니까 입법권 그걸 통해서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계엄 내란 정국 속에서 국가의 안정, 국민의 통합, 성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장을 탄핵하게 되면은 본인이 했던 말을 정면으로 거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는 거는 최대한 늦추자. 그리고 결국 대선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뽑는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판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사태를 해결해 나가자는 쪽으로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제 29일 남았는데 이 사이에 고등법원이 또 속도를 확 낸다. 또 대법원이 거기다 덩달아서 속도를 낸다. 그래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를 갖다 출마시키지 못하는 절차로 간다.
이랬을 때는 탄핵 카드도 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즉 대선 이후에 확정 판결이 나는 쪽으로 기간이 잡힌다면 탄핵까지 가는 사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평론가님 의견도 바로 듣겠습니다. 네네. 2, 3개월 걸리는 것을 왜 9일 만에 했느냐라는 민주당 쪽의 주장은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사에서 답이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에 취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633의 원칙을 지켜라는 건 강행 규정이지 훈시 규정이 아니다. 꼭 지켜야만 하는데 지금 재판부의 판사들이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무슨 사건들이 쌓여 있더라도 선거법부터 해라. 라는 그런 법원행정처가 협조 공문을 각 판사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2년 동안 계속 주장을 했고 그 주장에 합당하게 2, 3개월 걸린 이유가 뭐냐면 선입 선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3개월 걸리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하면 금방 할 수 있다. 박범계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 수만 쪽도 자기가 판사 시절에 한 며칠 만에 본다. 일주일 만에 다 볼 수 있다. 수만 쪽이 아니라 수십만 쪽도 본다. 그렇게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글부글거리다가 왜 지금 탄핵을 추진하지 않느냐?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선거 기간이잖아요. 선거 기간에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상품화해서 돋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구도가 윤석열, 내란, 수계와 이재명 후보의 대결. 이렇게 지금 구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법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도가 사법부 대 입법 권력. 그다음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아마 방향이 갈 겁니다. 이슈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거 기간의 이슈로서는 주 전선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 몇 주 동안 싸우고 있는 수권 정당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대통령 후보 이미지, 이 이미지가 갑자기 싸움, 전선, 투사 이미지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좀 복잡한 속내가 좀 읽히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5월이 되면서 경청 투어를 도는데 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뭘 그리 잘못을 했나 조금 좀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대선을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후보가 내란 종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총이 들었냐 안 들었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지는 거였고요. 그것을 국민들이 막은 게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이었다고 봅니다. 좀 그런 점에서 그런 그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동과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정말로 8대 0을 결정해 놓고도 국민을 설득하고 내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유례 없는 최장기간, 도대체 왜 헌법재판소는 판결 안 하냐, 그 얘기를 저희가 입을 달고 살았습니다. 최장기간을 고심을 해서 결과를 내놨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그런 소위 말해서 죄의 어떤 그 성격과 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납득하기도 어려운 그 9일 만에, 그것도 정확하게는 3일 만에 2번의 심판으로 이걸 끝낸다라고 하는 게 특히나 만장일치도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보수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들이 아닌 분들은 다 반대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의 판결의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에 대한 호소로, 그래서 국민들이 날 지켜주십사, 이런 호소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 오늘은 보수 강세 지역이자 또 중도층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진 경기 양평과 여주, 또 충북 음성과 진천으로 향합니다. 여기에선 좀 어떤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모습들은 사실 민주당의 후보로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이에요. 성장을 이렇게 주장했던 민주당 후보 없었고요. 또 기업을 살리는 그런 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민주당 후보 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른 후보예요. 문재인 후보 기억하시잖아요. 문재인 후보도 역시 분배를 초점으로 한 성장을 이야기했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성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은 분배거든요. 분배를 해야만 그것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내수가 활성화돼서 성장을 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이쪽 진보 진영의 경쟁자가 없어요. 문재인 후보만 하더라도 심상정 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최소한 몇 퍼센트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었고 또 문재인 후보만 하더라도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좌쪽인 어떤 그런 후보들과 경선을 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1급 체제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타 당도 견줄 만한 좌파 쪽에 견줄 만한 후보가 없고 이 당 내에서도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굉장히 중도 합리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갖고 있지 이쪽 진보 포지셔닝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앵커 말씀처럼 이쪽 그런 보수 지역에 가서 더욱더 내가 사실은 중도 보수 지향하는 그런 후보이고 전혀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을 하더라도 진보적인 어떤 의제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의제를 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이다라는 걸 역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수 중에 호소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첨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뭐 충북 지역이나 이런 데는 역대 대선에서 대표적인 스윙 보터 지역이거든요. 충북에서 1등한 분이 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서 대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거나 자극적인 그런 멘트보다는 내수 문제라든지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과 안정, 통합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발언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대선 운동 방식이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난다면은 이게 정책으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의 선거 운동과 향후에 이것이 이제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를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가서 말하는 내수 지원책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현실화 될지도 국민들이 아마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창원 장한대 특임 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